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2014년 11월 11일 점심시간이 가까워진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 중년 여성이 방문하게 돼요. 그녀는 이 집에 혼자 살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 93세의 코지마 유에씨를 보러 온 큰딸이었습니다. 원래 매일 아침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데 그날따라 연락이 닿지 않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찾아온 거였죠. 그렇게 큰딸이 엄마를 부르며 현관에 들어간 그 순간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현관 바로 앞에 어머니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겁니다. 빠르게 다가가서 상태를 살피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죠. 딸은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어요. 조사 결과 집안에서는 현금 7,000엔, 그러니까 하나로 7만 원 정도의 돈이 사라져 있었고 빵과 과자 또한 없어졌어요. 피해자가 즐겨 매던 배낭도 사라진 상태였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돈을 엄청 많이 훔친 것도 아니고 빵이랑 과자는 또 왜 가져가냐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금품을 도난당하긴 했잖아요. 여기에 경찰은 강도살인 사건으로 추정했고 이걸 토대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사망한 피해자 유해 씨의 시신을 부검했는데요. 사인은 과다출혈로 판명됩니다. 날카로운 흉기로 머리와 얼굴, 목 등을 집중적으로 찔린 상태였죠. 이 상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범인은 먼저 쇠지렛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친 뒤에 부엌칼로 공격해서 살인을 저지른 걸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행의 형태를 제외한 그 이상의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 수사는 벽에 부딪히고 말아요. 이로부터 한 달 뒤인 2014년 12월 16일 새벽 3시 30분 경찰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앞선 사건이 발생했던 마에바시에 살고 있는 노부부였는데요. 전화기 너머의 여성은 아주 힘겨운 목소리로 집에 누군가 침입했고 공격을 받았다며 도움을 요청했죠. 피해자는 남편인 82세의 카와우라 타네요시 씨, 그리고 아내인 80세의 후미에 씨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현장에서 사망했어요. 하지만 아내 후미에 씨만큼은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것도 그녀였고요. 이번에도 범행 도구는 부엌칼이었습니다. 후미에 씨는 씨칼로 목을 찔려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추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후미에 씨는 범인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했어요. 창문을 깨고 들어와서 갑자기 남편과 저를 찌르고 집에 있던 사과를 먹더니 그 꼭지를 버리고 갔어요. 근데 이상한 건 집에서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스타일의 범인이죠? 대체 사과는 왜 먹냐고요? 그리고 꼭지는 왜 버리고 가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요. 그나마 남기고 간 그 사과 꼭지에서 범인의 DNA를 채취할 수는 있었습니다. 이때 경찰은 이 범인이 한 달 전에 발생한 유해씨 살인사건과 동일 범일 거라고 추정해요. 범행 방식과 또 흉기가 일치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더욱 위험하겠죠. 그를 빠르게 막지 못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정말 다행히 생존자 후미에 씨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진술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즉각 일본 전역에 공개하면서 점점 수사망을 좁혀갔죠. 그렇게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범인은 아주 뜻밖의 곳에서 나타납니다. 2014년 12월 21일 마에바시의 한 라멘집에서 절도 사건이 벌어졌어요. 범인은 식재료인 돼지고기와 닭고기, 버터 등을 훔쳐서 달아났고 피해 규모는 약 8만 원 정도였죠. 다행히 범인은 금세 덜미를 잡혔는데요. 범행을 저지르는 모습이 방범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혀있던 겁니다. 무엇보다 카메라 속 그 범인은 얼마 전까지 이 라멘 가게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고요.
그렇게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2월 23일, 그는 금세 체포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해당 범인은 단순히 건조물 침입죄와 조그만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추가 조사를 하던 경찰의 눈에 심상치 않은 게 포착됐죠. 그건 바로 라멘집에 남아있던 범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이게 앞서서 노부부 집에 침입한 범인의 족적과 일치하더라고요. 경찰은 라멘집 도둑의 DNA를 채취했고 노부부 집에서 발견된 사과에 남아있던 그 DNA와 대조해봤어요. 결과는 100% 일치. 경찰은 이때 확신을 가지고 그를 추궁했고 끈질긴 신문 끝에 결국 노부부 살인사건의 범인이 자신이라는 걸 자백하게 됩니다. 추가로 처음 발생한 유해 씨의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거다 고백했습니다. 그의 정체는 당시 25살이던 츠지야 카자야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피해자들과 불과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었죠.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으면서 또 무자비한 강도살인을 저질렀지만 지금껏 그가 갈취한 돈은 겨우 1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혹시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까요? 그가 경찰 조사에서 밝힌 범죄의 동기는 당시 일본에서 두고두고 화제가 됩니다. 안타까워서, 무자비해서 둘 다 전혀 아니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논란이 됩니다. 이 범인 카즈야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그냥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찌른 거죠. 저도 사는 게 힘들었어요. 먹을 게 좀 필요해서 일부러 노인 살고 있는 집을 좀 노렸던 거예요. 나이 많으면 저항하기 어려우니까요. 이 말을 하는 내내 그에게서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가 진짜로 금전적으로 압박을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당시에 약 1,2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긴 했거든요. 범죄를 저지르기 직전인 10월 말에는 요금 체납으로 휴대폰도 정지된 상태였고요. 근데 진짜 황당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빚이 왜 생겼는지 아세요?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런 게 아니라 황당하게도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유료 결제를 미친 듯이 해댄 거예요. 그러니까 현질 때문에 생긴 빚이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게 월 20만 원 정도로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불어나더니 나중에는 200만 원으로까지 늘어나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게임만 하다가 점점 수중에 돈이 떨어졌고 빚은 1,000만 원이 넘게 되고 또 집 가스에 전기까지 끊겼습니다. 체포 당시 카즈야가 가지고 있던 돈도 겨우 1,000원 정도였고요. 이런 궁핍한 생활에도 굳이 무료 와이파이를 막 찾아다니면서 게임을 멈추지 않았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기죠. 그는 어쩌다가 게임 페인의 삶을 살게 된 걸까요? 카즈야는 1988년 11월 17일 도치기현의 조용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도박 중독자였어요. 회사에서 정직을 당할 정도로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고요. 나중에는 점점 돈이 모자라니까 아내의 옷까지 내다 팔아서 도박을 할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폭행의 불륜까지 진짜 집안은 바람이 잘 날이 없었죠. 결국 카즈야가 2살이 됐을 무렵 어머니는 그와 그의 누나를 데리고 집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집을 나온 지 얼마 안 가서 어머니가 또 다른 남성을 만나 재혼을 하는데 이것도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돼요. 이번에는 이전 결혼과 반대로 그의 어머니가 이혼을 당하죠. 당시에 그녀는 쇼핑에 푹 빠져 있었고 방문 판매로 무려 1,000만 원에 가까운 물건을 사들인 게 문제가 됐죠. 이 낭비벽을 못 견디고 그녀의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게 카즈야는 어머니 누나와 함께 다시 거리로 내쫓기게 돼요. 이때 어머니가 향한 곳은 풍속점이었습니다. 두 남매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모든 일자리가 필요했고 술집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밤낮 없이 일을 해도 이 어린 아이들을 전부 양육하기엔 언제나 빠듯했어요.
결국 어머니는 아들인 카즈야가 4살이 되던 해에 그를 아동보호시설에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라도 그가 좀 잘 적응하면 좋았겠지만 카즈야는 시설에서 심각한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까지 이어졌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서 완전 외톨이가 됐죠. 카즈야의 책상에는 언제나 욕설이 가득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기댈 곳이 전혀 없었어요. 시설 직원이나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을 해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었고요. 중학교에 가서는 야구부에 들어가면서 이제 좀 친구를 사귀려나 싶었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괴롭힘이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건 아니고 흔히 은따라고 하죠. 막 심각하게 폭행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은근히 안 껴준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따돌리는 거예요. 당시 동장은 그에 대해서 사실 있는지도 모를 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라고 기억하기도 해요. 카즈야는 이 악몽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선 아예 이 지역을 떠나야 된다고 결심했고 고등학교 때는 평생 살아온 군마현을 떠나서 후쿠시마에 있는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부모와 함께 살게 되죠. 그렇게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는 한동안 평화로운 삶이 이어졌어요. 탁구부에도 들어가고 공부도 꽤나 잘하는 편이었고요. 그 당시에 막 딱히 친한 친구는 없었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없는 비교적 편안한 일상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성인이 된 카즈야는 이후에 후쿠시마현에 있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근데 이때 또다시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렸을 적에 고립된 삶을 살아서일까요? 사람들과의 교류에 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과 7개월 만에 직장을 잃고 말죠. 이 회사 사장은 애가 일은 성실하게 하는데 단체 생활이 너무 서투르고 무엇보다 말이 너무 안 통했다라면서 당시에 해고를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렇게 회사에서 쫓겨난 후로 카즈야는 너무 막막한 거예요. 또다시 일을 구한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질까 싶었고요. 결국 친모를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당시 어머니에게는 새로운 동거남이 있었고 그가 카즈야와 함께 사는 걸 거부하면서 그는 또다시 혼자가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모바일 게임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게임 속에서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됐고 캐릭터 뒤에서는 아무런 편견도 없었어요. 마음껏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또 게임을 또 꽤 잘했거든요.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우월감에 점점 게임에 중독되어 갔던 겁니다. 가상생활 속에서는 자신은 꼭 필요한 존재였고 그렇게나마 삶의 의미를 느꼈던 거예요. 하지만 카즈야가 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상세계는 어디까지나 가상일 뿐 진짜 현실은 냉혹하다는 점이었죠.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막 무작정 게임의 현질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앞으로 수백만 원의 빚이 쌓여갔어요. 생활비가 동난 건 진작이었고 가스에 전기까지 끊기면서 이제 더 이상 게임조차 할 수 없는 겁니다. 그제야 카즈야는 현실에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게 바로 강도살인이었습니다. 그렇게 3차례에 걸쳐 강도 사건을 벌였고 1명의 부상자와 2명의 사망자를 만들었던 겁니다. 2016년 6월 30일 그의 재판이 진행됐어요. 카즈야는 결코 자신은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신감정 결과로 나온 발달장애와 경계선 인격장애를 어필하기도 해요. 하지만 검찰 측은 범행의 잔혹성을 들이밀며 그에 맞섰습니다. 카즈야가 다른 것도 아니라 휴대폰 게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를 벌인 점,
또 사전에 흉기를 준비한 점, 마지막으로 고령의 몸집이 작은 피해자를 골라서 일방적으로 여러 번 공격한 점이 지적되었죠. 재판장은 마침내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피고의 장애와 불우한 성장 발경 등을 보면 동정이 가지만 결코 그것이 범행의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는 금품을 목적으로 2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다 라고요. 카즈야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기각당했고 그대로 사형이 확정됐죠. 현재는 도쿄 구치소에 수감 중이라고 해요. 휴대폰 게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무고한 노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카즈야. 그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내려진 사형은 합당한 처벌로 여겨져요. 하지만 과연 무책임한 부모, 또 청소년기 내내 이어진 왕따까지 주변 환경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긴 힘들죠. 물론 이 불우한 성장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두 범죄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카즈야를 진정으로 걱정하고 보살펴줄 수 있는 어른이 정말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끔찍한 범죄자가 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될 가족이 돌변해버린 처참한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일본 기후현 나카스와시에 사는 57살 겐페이야. 아주 친절하고 온화한 중년 남성인데 주변의 평판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 또 자상한 남편이기도 했고. 직업은 공무원이야. 노인 보건시설에서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동료 대부분은 겐페이를 아주 예의 바른 사람으로 기억했어. 시설에 있는 노인들을 맞을 때 가장 먼저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고 또 평소에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을 정도야. 그러다 사건이 벌어진 건 2005년 2월 27일 아침 7시였는데 이날은 아내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는 날이라 남편 겐페이가 역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어. 사실 아내가 시어머니 모시면서 늘 집안일로 바빴고 심지어 몇 년 전엔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서 병수발까지도 맡았었거든. 그런 아내에게 항상 또 고맙고 미안했지. 잠시 후에 역에 도착해서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게 돼. 겐페이는 재밌게 놀다 오라며 따뜻하게 배웅했고 아내 친구들한테도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어. 정말 평온할 것만 같았던 하루였지. 그런데 같은 날 나카스와시 경찰서에 누군가 칼에 찔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급히 구급대와 경찰이 출동해서 보니까 피해자는 39살의 남성 후지 타카유키였는데 배 쪽에 엄청난 피를 흘린 상태로 거리에 쓰러져 있었어.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 이후 경찰이 범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 장인어른이 그랬어요. 경찰은 즉시 피해자가 가르쳐준 주소로 찾아갔어. 평범한 가정집이었는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내부는 아주 고요했고 불도 모두 꺼져 있더라고. 근데 그 정막이 어딘가 더 수상한 느낌이었어.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은 상상도 못한 끔찍한 현장들을 마주하게 돼. 그 집에 시신만 무려 5구가 발견된 거야. 소파에는 노인 여성 한 명이 쓰러져 있었고 방 안에는 30대 남성,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30대 여성과 한 2살로 보이는 아이도 사망해 있었어.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생후 3주 된 신생아도 숨이 끊어진 상태야. 그런데 혹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보던 경찰이 욕실에서 한 번 더 경악하게 돼. 거기에 칼이 목에 꽂힌 채 철철 피를 흘리고 있는 남성이 발견된 거야. 너무 다행히도 아직 의식이 있었거든. 그래서 경찰이 급하게 물어봤지. 괜찮으세요? 누가 이랬어요?
그때 중년 남성이 희미하게 대답했어. 제가 그랬어요. 그는 불과 몇 시간 전 아내를 배웅했던 남편 겐페이였어. 아니, 아침에 아내 잘 배웅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같이 살고 있던 그 일가족 모두, 자기 어머니, 아들, 딸, 그리고 손자들까지 모두 자기가 죽였다는 거야. 아니, 이게 말이 돼? 자, 일단 이 문제의 겐페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 그는 1947년생인데 두 아들 중 마지로 태어났어. 평소 아버지는 쾌활한 성격인데 반대로 어머니는 좀 고집스럽고 예민해서 툭하면 윽박을 지르면서 애들을 혼내는 일이 잦았다고 해. 뭐만 하면 짜증내고 집안 살림도 엉망이고. 그러다 보니까 겐페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좀 주눅이 들어있었지. 그 갈등은 점점 깊어져서 중학생이 되고 나선 어머니랑 아예 말도 안 했다고 해. 그렇다고 뭐 막 반항하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최대한 어머니랑 부딪히지 않게 조용히 지낼 뿐이었지. 그는 마음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적대감을 키워가고 있었어. 겐페이는 성인이 된 후에 도쿄의 한 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던 중 지금의 아내와 만나 연애를 시작하게 돼. 겐페이가 좀 어렸을 적 영향으로 성격이 좀 소심하고 어두운 편이었고 게다가 키가 좀 작아서 콤플렉스가 있었거든. 근데 아내는 달랐어. 작은 게 뭐 어떠냐면서 자존감을 막 높여줬지. 겐페이는 그녀에게 푹 빠져들었어. 이후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고 부모님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게 돼. 아버지는 당연히 반겼지만 이번에도 어머니가 문제였어. 어머니는 여자친구 막 출신 지역을 문제로 그 결혼에 반대하는 거야. 하지만 겐페이는 이번만큼은 물러설 마음이 없었고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 2명의 자식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지. 그러던 1980년이었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어머니 혼자 좀 돌보기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결국 부모님을 모시기로 결심하게 돼. 이때 자기 어머니와 아내 사이가 좀 걱정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어머니도 아내를 좋아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도 있었어. 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었지. 함께 살기로 시작하자마자 어머니는 며느리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야. 가족들이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막 못마땅한 티를 내고 핀잔 주고. 그래도 다행히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나서서 상황을 중재했어. 그런데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해. 1982년 겐페이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야. 그 이후부터 어머니의 구박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 줄 알아? 어떤 날은 물건이 없어졌는데 이걸 며느리가 훔쳐간 것 같다면서 도둑으로 몰았대. 억울한 아내는 눈물로 지새웠지. 그걸 보는 남편은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래서 참다 못한 겐페이가 동생과 상의했고 마침내 동생 부부가 어머니를 대신 모셔가면서 그 상황은 마무리되는 듯 했지. 그러다 1999년 동생 또한 어머니 모시는 일을 포기하게 돼. 동생 부부 역시 그 어머니의 괴팍한 성질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어쩔 수 없이 겐페이 부부가 다시 어머니를 모셔왔고 거의 뭐 쫓겨나듯 겐페이 집으로 옮겨왔지만 그녀의 행동은 전혀 변함이 없었대. 오히려 며느리를 향한 괴롭힘은 더욱 집요해지더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매까지 걸려버렸지. 그 이후는 거의 상상 이상이야. 며느리가 차려준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고 또 화단에 며느리가 심어준 꽃들을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뽑아버리는 데다가 심지어는 며느리가 목욕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미리 받아둔 목욕물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기까지 해. 진짜 이게 가족이라 더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 겐페이의 아내는 이 모든 걸 그저 묵묵히 감내했어. 사실 항의를 한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지질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남편 겐페이는 어머니로부터 아내를 지켜낼 힘이 없었거든. 그러던 중 사건 한 달 전인 1월 27일이었는데 이날 겐페이는 어머니랑 함께 우체국에 방문했어. 우체국 저축통장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고.
우체국장이 직접 나와서 그 수속을 막 설명해줬지만 어머니는 이해를 못하고 계속 성질만 낼 뿐이었지. 그러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고 막 우체국장이 사기를 치는 거라면서 그를 매도하기까지 하는 거야. 근데 겐페이는 평소에 그 우체국장하고 친했거든. 이 상황이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웠지. 그는 평소 남에게 패를 끼치지 않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거든. 하지만 어머니는 진정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 결국 마을의 이날 소동이 순식간에 퍼졌어. 완전 소문나버린 거야. 이 사건을 계기로 겐페이는 어머니에 대한 혐오가 폭발해버려. 그쯤에 그는 심각한 신경성 팬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두통이 턱까지 전이돼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었대. 그 상황에 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겐페이는 점점 이성적인 사고가 힘든 수준에 이른 거야. 그 생각이 완전 극에 치달았고 결국 어머니를 살해한 뒤 자신도 죽어야겠다고 결심할 정도였지. 그런데 일본에선 살인자의 가족의 경우 사회에서 유독 심하게 매장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걸린 거야. 그래서 아예 일가족을 다 몰살하기로 결심해. 치매 걸린 어머니의 아들, 딸,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그런데 이때 단 한 사람은 예외였는데 그게 바로 아내였지. 난 이 부분이 다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 당시 겐페이 생각에 한평생 시어머니에게 괴롭힘당한 그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고 느꼈대. 그래서 그녀는 더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야. 아니 근데 부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죽이면 남은 아내가 과연 잘 살 수가 있어? 당연히 없잖아. 어쨌든 2월 27일 아내가 여행을 떠나는 날이라 그날을 디데이로 잡았어. 모두를 죽여야 하는 그날인 거지. 그날 아침 아내를 배웅하고 집으로 들어온 겐페이는 먼저 큰아들 33살인 마사토의 방으로 향하게 돼. 아들은 2층 침실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넥타이로 힘껏 졸랐지. 잠에서 깬 마사토가 몸부림치면서 저항했지만 아버지를 이겨낼 수 없었어. 큰아들을 살해한 후 겐페이는 다음으로 어머니에게 향했어. 소파에서 졸고 계셨는데 바로 가서 넥타이로 목을 감았고 머지않아 어머니의 숨도 끊어져. 자, 벌써 2사람이 사망한 거야. 그런데 다음 타겟은 예상치도 못하게 반려견이었어. 그는 2마리의 세파트를 기르다가 잠시 보호시설에 맡긴 상태였는데 사건 전날 굳이 다시 집으로 데려온 거야. 죽이기 위해서였지. 겐페이는 세파트 2마리를 뒷산에 데려가서 나무에 묶더니 칼로 목과 가슴을 찔러서 죽이고 말아. 근데 여기서 잠깐만. 그래 어머니에 대한 분노는 그렇다 치자. 근데 자기 아들을 심지어 반려견까지? 이건 그냥 살해 본능 자체가 들끓고 있었던 거 아닐까? 근데 또 평소에 겐페이 씨는 너무 착실하고 친절한 공무원이었잖아. 이 사건 진짜 그냥 의문투성이야. 근데 기억하지? 피해자는 아직 더 있어. 집으로 돌아온 겐페이가 수화기를 들더니 큰딸한테 전화를 걸어. 딸은 한 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거든. 지금 딸한테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니까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 말을 해. 그리고 잠시 후 직접 자신의 차에 딸과 2 손자들을 태웠던 거지. 이때 사위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함께 가지 않았었대. 딸 코즈에 씨가 현관을 열고 들어서자 즉각 소파에 할머니가 축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 너무 당황스러웠지. 그래서 아빠를 부르려던 순간 목에 넥타이가 감기더니 숨이 막혀가. 저항을 했지만 아버지의 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 그렇게 겐페이는 30살의 딸 그리고 각각 2살과 생후 3주 된 손자까지 차례로 자기 손으로 살해해. 딸은 과연 아빠가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상상이나 했을까? 자, 그런데 겐페이에겐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마지막 타겟이 남아있었거든. 바로 딸의 남편이자 자신의 사위, 후지 타카유키였지. 겐페이는 집에서 쉬고 있던 사위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핑계로 그를 불러냈어.
결국 사이가 집에 도착했는데 들어서자마자 낯선 느낌을 받았어. 집이 너무나도 고요했거든. 그러다 갑자기 나온 겐페이가 사위를 방 안으로 데려가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 같이 죽어줘야겠어. 타카유키가 위험을 직감한 순간 부엌칼이 그의 복부를 관통했어. 겐페이가 이번엔 칼을 쓴 거야. 아무래도 건장한 성인이 남성이라 목을 조르는 걸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한 사위는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있는 힘껏 저항했고 마침내 집을 벗어나서 거리로 도망쳤대. 이후 경찰에 신고한 거였어. 한편 겐페이는 도망치는 사위를 붙잡지 않았어. 그러더니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지. 그러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된 거고. 겐페이는 상당한 출혈이 있었지만 상처가 경동맥을 피해가서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 그렇게 쇼크 상태에 빠졌다가 일주일 만에 의식을 차렸고 3주 뒤 퇴원과 동시에 살인죄로 경찰에 체포됐어.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당연히 여행을 떠났던 아내였어. 그녀는 여행지에서도 사건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이 여행 간 친구들한테 이 소식이 전해졌고 아내는 그제서야 이 끔찍한 사건을 알게 됐다고 해.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아내는 거의 반쯤 미쳐있는 사람이었대. 그녀의 심정이 어땠을지 차마 상상조차 되질 않아. 그녀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 겐페이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고 범행 동기에 대해선 그냥 모든 게 다 싫었다고 했어. 나는 이 동기가 단순한 게 더 이해가 안 된다. 모든 게 싫어서 일가족을 죽였다? 근데 또 아내는 살려뒀다? 이게 무슨 심리냐고. 결국 2008년 7월에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 측은 겐페이한테 사형을 구형했어. 당시 일본에서 2명 이상을 살해한 살해범에게는 사형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었었거든. 겐페이는 무려 5명이나 살해했으니 당연한 거지. 근데 2009년 1월 재판부는 겐페이한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돼. 이게 일본에서 되게 이례적인 판결이었어.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겐페이가 어머니에 의한 괴롭힘으로 정신이 피폐해진 점, 범행이 사적인 사용 목적이 아니며 겐페이의 동생과 아내 등 유족들이 극형을 원치 않는다는 점, 또한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 창작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범행 방법이 잔인하지 않다는 점도 언급됐다고 해. 물론 일본 내에서는 큰 반발을 불러왔지. 대중은 겐페이 이 사람은 그냥 미치광이 살인범이라면서 맹비난을 퍼부었어. 사실상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 그는 어머니를 그냥 방관했었잖아. 아내가 수십 년간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막질 못했었고. 그런데 나중에서야 그가 살인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가 밝혀지거든. 근데 그게 뭐였냐면 사건 한 달 전에 우체국에서 어머니 때문에 망신을 당한 바로 그 일 때문이었대. 그 수치스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온 가족을 몰살한 거야. 일본 심리 전문가들은 겐페이가 자신의 가족들을 그냥 소유물로 여긴 거라고 했어.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죽음까지 결정해버린 너무나 못난 가장의 모습이었지. 그 와중에 겐페이는 무기징역형이 과하다면서 항소까지 했다고 해. 2012년 12월 3일 대법원은 겐페이에게 무기징역형을 확정했고 그는 남은 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어. 일본에서는 유독 가족 한 명이 자신의 일가족 모두를 살해하는 사건이 많거든.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 내가 죽고 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동기로 벌어진 사건들이 몇 번 있기도 했었고 근데 나는 이런 이유를 들으면 참 답답하고 화나는 것 같아. 아니 그 누구도 타인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그게 자신의 자녀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너무 당연한 사실을 굳이 설명해야 한다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야. 이번 사건도 참 속상했던 것 같아. 누구보다 소중하고 서로를 존중해줘야 될 가족이 피해자와 또 가해자가 됐다는 게 더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오늘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지금까지 디바 메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